자,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북한 관련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현송월, 리선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졌는데 최근에 비리 때문에 이 북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수 기자, 이게 네.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북한의 대표 인기 가수 현송월, 한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애인이 아니냐 이런 썰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최근 활동이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북한의 부정부패, 이 뇌물비리 의혹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역회사를 따로 운영하면서 외화를 따로 축적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또 대학 동창이나 가수 시절의 동료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왔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런 사실 당에서 알면서도 현송월이 김정은과 조금 특별한 관계임을 고려해서 모든 혐의를 덮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민군 대령 출신 리선권도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또 외화를 받아서 개인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하. 근데 이 밖에도 뭐 평양과 원산 이런 지역에서 뭐 대학 입시에 뭔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 좋은 지역에 집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대주는 대가로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야. 이런 보도 이 북한 외교관 출신의 남한 인사 이 고영환 부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용이 됐는데요. 오. 북한 간부 출신의 탈북민들의 증언이 인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측근 비리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아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이 거론됐는데 먼저 현송월 부부장 한번 볼까요? 지난 평창 올림픽 당시에 국내에도 온 적이 있었죠. 현송월의 모습 저희가 모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보촌 작단의 유명한 가수였던 현송월 가수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 기회에 유명한 현송월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미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철혈해요. 온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예, 이쪽. 김명미 최고위원. 이 현송월이 지금은 뭐 잘 안 보이는데 한때 김정은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수행하던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민 기자 설명이 만약에 맞다면 좀 당국에서도 김정은 때문에 이거 알고도 조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정은 이걸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정보를 사실 김정은에게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모를 리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후로 남북 간의 관계, 교류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당시 문화행사를 했던 현송월 씨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김정은과 굉장히 밀착된 관계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유명 인사로 떠오르는 현송월에 대한 모습들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인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 난, 그리고 심지어 이 먹거리 문제까지 굉장히 심각한 생활고에 처해져 있는데 자신들의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를 묵인했다라는 일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된다면 가뜩이나 체제 유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이제 일본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이 전해질지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선권 부장, 우리 뭐 재벌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말로도 유명한데 당시 상황 한 번만 들어볼까요? 북한 냉면집 사건인데요. 네, 부장, 지금 통전부장입니다. 음. 북한의 통전부장이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웃겨요, 이 양반이. 자기가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예, 말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제가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이 양반이 기업인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말로써 남측 인원들을 제압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허세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 느낌은 이런 겁니다. 뭐 집불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뻥 치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좌우하려는 그런 느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몇몇 재벌 회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냉면 먹는데 거기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뭐 했던 거죠. 그죠? 예, 예. 전후 맥락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승재 의원, 이 리성건 하면은 오랫동안 대남 업무 담당한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 사실 뭐 리성건에 대해서 조금 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그 김정은 그 시대에서는 그 체제 하에서는 군사의 그 담당을 회담을 담당했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국의 부국장 합니다. 그리고 국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평통일이라 그래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2018년에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예요. 네.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의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시절에 좋은 그 시점에 지금 저 사람이 나와서 뜬금없이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기업인에게 그 냉면을 먹으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앞뒤 안 맞는 말이고 정말 맞아요. 허세에 쩔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가 있는 입장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는 거기에 찬물기 얹는 것밖에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이제 다시 대남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절대로 이러한 대남 기구에 넘어와서도 큰 소리 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소식 분명히 북한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분명히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위원장, 이 참 지금 북한 뭐 경제난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직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의 이 부정부패 얼마나 심하면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올까요, 이게? 근데 이제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많이 들었죠, 맞아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독재 정권이고 독재 정권의 독재자와의 사적 관계의 깊이 거기에 따라서 권력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독재자한테만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재자와 간신의 관계를 흔히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것에 대해서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옹호하는 신하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럼 신하가 그 외부에 가가지고는요 막 큰 소리 치면서 임금님한테는 쓴소리 전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북한 사회가 독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횡행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면서도 한번 타산지책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승재 의원, 네. 김정은의 딸 김주애 여전히 아빠 옆에서 활동이 왕성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부분 좀 이렇게 눈여겨 뉴스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빈도수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주회의 활동 보고를 15회 하는데 그 15회가 주회의 어떤 다른 활동이 아니라 군사 부분과 같이 12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회 양이 하는 다른 행동, 주회가 하는 다른 행동이 아니라 그런 군사 정권하고 같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아빠 옆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북한의 리더의 어떤 그 모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대 세습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한 건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과연 4대 세습을 김정은은 원할지 모르지만 북한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또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주애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냐 아니냐 갑론을박도 많고 분석도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 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정원장께서는 북한은 백두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박진원 부위원장, 김주애를 지금 현 단계에서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저희도 성급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한테 성급한 판단을 하라고 김주애를 저렇게 대놓고 공개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두혈통에 의해서 이제 수령관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김주애라는 우리 젊은 분이 의미 있게 뭐 후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교적 봉건 국가라는 이야기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녀 평등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 보면은 공주가 첫 번째 공주라도 왕권을 계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 씨를 저렇게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계자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계산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얼마 전에 예.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이 김주혜하고 김정은이 식사하는 모습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식사하는 사진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당시에 그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인데 지금 북한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연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블 위에 하나가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걸 확대해 봤더니 이게 소금통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써 있고 일본에서 유명한 소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가에서는 일본을 비판하고 그런데 최고 권력자 집안은 일본산 소금을 먹고 이거 좀 앞뒤 안 맞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이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요즘 뭐 카메라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았던 내용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대척점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일 텐데요. 김정은의 집무실에 한때 보였던 컴퓨터를 보게 되면 미국산 애플 컴퓨터가 맞아요, 보였던 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향하고 또 좋아하고 있는 일들과 본인이 지키면서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많은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상태지만 이걸 어거지로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저 같은 독재 정권의 체제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저런 이 하나의 양념통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김정은 정권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시종일관 같은 모습들이 보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작은 부분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네, 만약에 아마 제기된다면 2019년에 진행하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건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대학교는 좀 알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네.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게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데 북한이 만들어진 그 정권 수립 75주년이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푸틴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저 김정은이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어떤 그 경호단들이 갈 거잖아요. 한 네. 20여 명이 블라디보스톡에 갔대요. 저 기차 타고.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시 러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VIP가 가면 그 뒤에 따라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호진들이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진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먼저 백그라운드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요. 뭔가 하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중에 굉장히 소모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좀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북한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심 필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핵 잠수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잠수함은 들어갔다 2달, 석 달 만에 올라오면 아무런 그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끝까지 바닷속에 있을 수 있는 건 핵 잠수함인데 그 기술만 가지고 오면 SLBM을 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잠수함에 대한 어떤 효과, 그다음에 어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식량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니즈가 맞으니까 9월 9일 전후에 지금 혹시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과연 북한의 국익과 소련의 국익과 맞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김정은 최측근의 부정부패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뭐 북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속속들이 바로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들이 과연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조총련 관련한 이 행사에 참석한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해봤지만 오늘도 이 부분 좀 이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민 기자, 이게 보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이 어쨌든 일본으로 이제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하고 외교부에 출장 보고서 이런 것들을 냈는데
이 조총련 관련해서 일부러 숨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윤 의원이 차량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사무처에 서류를 미리 냈는데요. 네. 이 서류 안에 내용을 보니까 행사 주체에 조총련이 언급되지 않고 대신 국내 단체 이름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 의원은 윤 의원이 주최 단체를 일부러 속이고 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일명 이 사기성 출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침 자료에 보면요. 이번 행사명을 간도 대지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간도, 도쿄 이런 표현이 사실상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이 내용,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단체인 걸 알면서도 해당 서류에 이 주최자 이름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2번 속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 관련해서 일본 신문에서 보도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이게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한 사진인데, 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윤미향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뒤에 이제 플랜카드가 있는데 보면 좀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한 간도 대지진, 뭐 도쿄, 뭐 이런 북한에서 뭐 쓴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자, 이 윤미향 의원이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요. 일련에 제기됐던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윤미향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거죠. 100여 개의 단체 모여 있는 곳에 참석을 했는데 그걸 네. 빌미로 지금 이렇게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부풀린 거군요. 네. 행사를 딱 찍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가고 민단의 행사에 안 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런 거죠. 잡은 거네요. 더군다나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행사에서도 이미 아마 그 현장에서 저를 촬영했던 동아일보 기자는 알 거예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오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 접촉 신청이라는 거는 특정화가 돼야 돼요. 저는 당당합니다. 아, 먼저 김영민 최고위원. 이 행사가 조총련만 주최한 행사도 아니었고 가서 내가 조총련을 접촉할 이유도 없고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헌화만 하고 왔다고 해명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방송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 많은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인이 제기됐던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순간 찾았던 곳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그 뒤 결과가 어땠습니까? 윤미향 씨 자신 있으면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수많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보다 정당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국회에서 조금 전에 기자들 만나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했는데 뭐 물론 오늘 했던 유튜브 방송 그대로 뭐 내용이 비슷하게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미향 의원이 하고 있는 저 주장대로 보더라도 이른바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고 또 여기에 대한 이 북한 정권이 추종하게 되는 친북 단체일 텐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재해동포들이 모여져 있는 민단 행사를 갖지 않고 왜 거기를 갔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자리에서 조총련으로부터 남조선 괴뢰도당 등에 대한 운운하는 발언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버젓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오히려 색깔론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것들 국민적 분노만 더 자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부위원장은 이 부분 오늘 윤미향 의원이 이제 해명한 부분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뭐 조총련도 뭐 100개 단체 중에 하나라니까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저도 정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북한 정치에 대해서 제법 압니다만은 이 쌍기역 발언이죠, 그죠? 쌍 발언, 뭐 도쿄, 간도 하는 이 글씨를 썼다고 해서 이게 조총련이 주도하는 행사였다라고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법에 문제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하고는 달라서 조총련이라든가 민단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좀 흘러왔기 때문에요. 이것을 좀 과잉 해석해서 좀 정쟁의 소재로 삼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미향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본인은 이게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체가 조총련이라고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으면은 조총련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 하나고 전체 이름을
쓰는 다른 단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뭐 간도 대지진 뭐 학살자 추모위원회라든가 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신고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로 저는 뭐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는 또 한 가지가요. 조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다면 왜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실은 몰랐고요. 이해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미 간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지금 막 혈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갈 때 사실은 제가 외교부와 그리고 네. 주일 대사관의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죠. 주일 대사관이 외교부 산하니까 딱 협력을 받은 것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길을 모르니까. 네. 왜냐면 제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게 딱 하나였지 모든 경비는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왜 민단 관련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언급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난 2일 날 윤미향 의원이 SNS에 올린 거는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내가 초대를 받지 못해서 안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발언을 보면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민단에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갔던 내용들까지 드러났고요. 있었죠, 맞아요. 조총련의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조총련에서는 초대한 적이 또 없다고 얘기했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하고 있는 말이 전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 현재 논란이 되고 난 다음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친북 단체,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는 조총련 행사에 갔던 일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꾸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간 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저 같은 반국가 단체 행사에 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의 의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총련 행사에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부의 의전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윤미향 의원들이 비난받기 충분한 상황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까지 거론하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 같네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 제명안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있어서 혹시 당에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그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단체 행사만 갖다가 해서 반국가 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박지원 부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에서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거든요, 이게. 일단 민주당에서 현재 제명된 상태입니다.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명 자체가 그러면 위장이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언급을 하는 그런 것 부분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징벌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까지 억지로 막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색깔론의 공작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박정원 대령 문제라든가 홍범도 장관 흉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답 안 하시잖아요. 그럼 미루어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윤미향 의원의 행동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뭐 저는 적절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또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색깔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좀 과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민주당에서 나가서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 국회의원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정당에서 언급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개별 평가를 해야죠. 개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의 입장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 현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밝히는 거죠. 저는 개별 입장으로서는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 전체로 봤을 당의 입장으로서는 하는 게 뭐 적절치 않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조청년 행사 갔다고 이게 반국가 행위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의 민주당 의원은 그럼 미국의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승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법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치. 예, 첫 번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네. 물론 그 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죠. 그 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특히 반국가 단체와 회합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함을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의 입장에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치밀하게 한번 검토를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라면 저도 저희 원장님 어디 모시고 가면 그 단체의 성격과 그 단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갑니다. 그게 그 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몰라서 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같이 평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ABC라는 분이 전부 다 뭐 남조선 괴뢰농, 뭐 괴뢰 집단 이러면 저 그냥 짚고 나갈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왜 패널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그 사이에 읽고 드러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딛고 일어나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이 좀 버벅될 만큼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사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받을 필요 있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사는 진행돼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가는 거는 가요. 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국가 단체에 가는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더라도 같이 어떻게 보면 반국가 단체와 반국가 단체를 비교하는 거와 적법한 단체와 적법한 단체를 비교하는 게 맞는 건데 비교의 선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번 건과 관련해서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 일부 시민단체나 뭐 한 그 서울시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좀 이어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윤석열 커피는 제2의 병풍 사건, 김만배 형이 광야로 끌고 갈게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대신에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요. 전직 대통령 저격에 전 정부 비공식 대변인을 자처한 탁현민정 비서관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세라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뭐 전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지? 혹은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말장난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나서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무슨 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네, 이렇게 역사 논쟁에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 오늘은 이 공식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인터뷰가 기획되었다라는 전황이 전해지자 관련 보도 가짜 뉴스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 못을 박은 겁니다. 여당도 여기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김대엽 정치 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김대엽의 병풍 조작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병풍, 병사, 병의 바람 풍자, 그러니까 병역 비리의 바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21년 전 16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전직 군인 김대엽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2년 뒤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자, 이 병력 비리 전체 어떤 수사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창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아들이지 제 눈에는 일반 평범한 그냥 병무비리 사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병력 비리가 있으면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괜찮고. 네,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선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179cm의 45kg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이 됐습니다. 결국 이회창 후보 선거에서 졌는데요. 여당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는 김만배 씨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대선 투표 사흘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열흘 앞선 대선 TV 토론장에서 두 후보자의 공방에 이 커피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나기도 전인데 여기에다가 더 커질 수 있는 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당시 검찰에서는 11월쯤에는 조호영이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 알았는데 JTBC에서 검찰발 뉴스 받아가지고 조호영 봐줬다 커피 한잔 했다 이런 나묵 다 나오거든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당군 일의 최대의 그 나라 재산 도둑질한 말하자면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걸 도와준 분은 이재명 후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들고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더해서요. 검찰은 최근 이 대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면서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 모른 척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신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당식에 들어간 것도 시점이 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1, 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리고 김만배 커피까지 잊지도 않는 상상 속 소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당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언론 보도로 전해진 이야기 드립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게 형이 광야로 끌고 가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인물로 주목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심각한 범죄 행위죠.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고 그로부터 사흘 앞섰던 3월 6일 일요일 저녁에 뉴스타파 보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일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은 애당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건들을 엮더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이나 하듯 뉴스타파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단독으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 내용들을 다 뒤따라갑니다.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3월 7일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산불이 그 당시 큰 뉴스였습니다. 당시 뉴스들을 검색해 보니까 MBC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뉴스의 3개 리포트를 산불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메인 뉴스의 리포트 4개를 가지고 바로 이 뉴스타파 얘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네. 과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할 텐데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이어지기까지 과연 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게 되는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불법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준영 부원장님. 여권에서는 이미 정치 공작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매체는 끝까지 싸우겠다 좀 전에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이 이슈를 하태경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이 또 꺼내잖아요. 두 분 다 PK거든요. 참 공천받기 위해서 참 노력 가상하게 많이 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질문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답변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럴 거면요. 2021년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가짜뉴스 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때 통과시켰어야죠. 법. 그때 왜 안 통과시켰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다 내로남불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장동 그분 제가 기억하기로 이동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언론사에서 특종하듯이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장동 그분이라고 한 녹취록이 없어요. 그걸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이게요. 실제로 뭐 정당은 양쪽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려면요. 양당을 균형 있게 보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 가서 외부에 다른 친구하고 싸우고 왔다 그러면 내 자식도 나무라면서 같이 나무라야죠. 근데 선별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단식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도 받았고 추미애 전 장관,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인사들이 모두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박수는 주먹으로. 네. 손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제 오늘 수시가 아니 아직은 뭐 견딜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극복한 상황인데 어떻게 동네 뉴스에 나와버렸다고.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 선례 남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다음 주에 검찰 소환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조건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기한도 설정하지 않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물리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단식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식 이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여타 정치인이 그럴 때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몸이 악화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는 검찰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아픈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또 민주당 내 여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환 조사를 분명히 앞두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형평성 있는 사법적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정치적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일정들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사법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과 무관하게 단식을 하더라도 무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결국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은 일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소환 일정 예정대로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뉴플리에서 나왔던 패널의 답변 중에 뭐 일부 주장들, 뭐 예를 들면 뭐 리포트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 터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그래도 이것 덕분에 더 큰 화를 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앵커픽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지원 의원, 먼저 어제 화재가 터널 안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난 거예요? 보니까. 네네,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4일날 신대구 부산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청도 2터널이 있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앞에 11톤 트럭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뒤에 있던 25톤 트럭을 이렇게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는 건데요. 저 앞에 우리 CG에 나오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이에요? 예,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타 있던 그 화물차 운전자를 시민들이 구해서 바깥으로 막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보니까 불이 그냥 활활. 예, 거의 뭐 저 청도 2터널 다 위에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9명이 연기를 지금 흡입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참 공감이 가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불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망자가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그 운전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만 이렇게 터널을 딱 들어가게 되면 터널 앞에 이렇게 차단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차들이 뒤에서 진입하지 못하게. 그냥 불이 났다는 걸 알고 CCTV가 딱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CCTV로 저걸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차단막이 딱 내려오도록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지금 저 모습인 지금 거죠? 쭉 내려오고 있는. 저래가지고 뒤에 있는 차량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번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그 사고를 잊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매뉴얼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고 그 매뉴얼 따라서 뒷차들이 못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었다.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처리였고 다만 2명의 중경사, 2명의 중상자와 그다음 9명의 연기를 흡입하신 분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저 차단 시설 내려가지 않았다면 물론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와, 이건 너무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경기 과천시에서 터널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사건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이 당시에 트럭 운전자가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운행 중 화재가 났음에도 비상벨과 같은 대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5명이 숨지고 50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운전자 화재가 커지니까 터널 안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이 소화기와 같은 뭔가 안전조치 상황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지나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 사건에 관련 책임자가 있는 사람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도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해서 터널 지나가는데 저렇게 터널 앞에 차단기 내려오는 거 저는 이렇게 처음 보거든요, 저거. 네, 뭐 사고를 목격했던 적은 많지만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진입이 불가능한 차단막이 내려온 영상들은 오늘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빠른 조치들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올 여름에 이 궁평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맞아. 입구에도 이렇게 차단 시설 이런 거 설치돼 있죠. 이게. 그래서 화재건 수해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비상 공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례를 보면서요, 이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앵커에 볼까요? 이 층간소음 문제 정말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요.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는데 자, 이번 앵커에픽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민지숙 기자, 이 층간소음 문제 사연도 정말 많아요. 오늘 민 기자가 준비한 사연은 어떤 사연이에요? 이번에는 강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웃에게 개가 너무 짖어서 시끄럽다라는 쪽지를 보낸 한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요. 해당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게시판에다가 반박성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합니다. 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땡땡땡호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이고. 그러면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해당 견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린 이 어떤 소음에 시달렸던 사람은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가 아니라 개 주인이었던 것 같다. 아이고. 이런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도 적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요. 박지영 부원장 이게 이 사연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목할 거는 이 견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붙이지 말고 직접 와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해결이 될까요 이게? 글쎄요, 이제 저분의 태도를 봐서는 직접 찾아오셨더라도 온전하게 본인이 막 수긍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쪽지를 붙인 게 대면에 하는 게 불편하실까봐 쪽지를 붙여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참 경중을 따지자면 1차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우선적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한국 사회가 이제 개별 주거 공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이제 배려가 없고 이렇긴 한데 요즘 아파트들은 또 좀 다릅니다. 이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좀 풍토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김병민 최고위원도 혹시 층간소음 겪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많이 겪고 있고 그래요? 늘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삽니다. 그래요? 아이가 3명이고 아직 어리다 아이고.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아래층 주민을 만날 때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대신 저희 위층에서도 층간소음이 꽤나 나지만 그런 일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배려라는 단어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전 의원, 그런데 이 강아지 말고도 뭐 핸드폰 때문에도 또 층간소음 나고 뭐 이것 때문에 층간소음 많아요 이게 보면. 뭐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휴대폰 그 진동 소리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요를 깔고 자거든요. 요를 깔고 자면 요 옆에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자잖아요. 맞아요. 알람 소리 들으려고 옆에 놓고 자고 그러면 그 요니까 밑에는 그냥 방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진동하면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기도 만약에 이 진동으로 해놔놓으면 이 방송에 소음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그게 직접 때리는 소리라서 새벽 한 5시 반, 5시 40분에 저 일어나거든요. 그게 진동 소리면 밑에 있는 사람 분명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는 깨울 수 있는 소리지만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드르륵 하는 어떤 드릴 소리 같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진동보다는 소리로 했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 김명민 위원과 우리 저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뭐 사과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대강 뭐 모두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층간소음 어떻게 보면 제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고 대면하고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네가 예민하다. 이래 돼버리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아까 직접 만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직접 만나면 감정만 더 피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거 반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죠. 위에서 소리를 내면 우퍼 스피커라고 만들어가지고 저음 스피커를 해서 밑에 쿵쿵쿵쿵쿵쿵 소리 나게 만들고 그리고 문을 뚝뚝 두드리고 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굉장히 흉악한 범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층간소음 해결 가이드가 나왔는데 절대로 만나지 말고 먼저 관리사무소에 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몇 호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게 연락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라떼 시대에는 반상회 있었거든요. 맞아요. 반상회 있었죠. 맞아요. 그 반상회를 하면 윗집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아이가 귀여워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음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이고 만약에 아까 아이 3명에 우리 윗집이 아이 3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시끄러웠죠. 저희 아이들입니다. 자,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과를 안 받고 싶은데 또 사과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상회 같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잠깐 뭐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층간소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다고 이제 따진다고 위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 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가면 스토킹 되죠. 그게 사실 스토킹이 굉장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기자분들 뻗치게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이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오래 기다리고 있죠.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그분한테는 스토킹 될 수 있죠. 두 번째, 위에서 소리 나는데 쪽지 붙이거나 계속 와서 두드리면 지속적 반복적이니까 지금 나오듯이 저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분은 모를 수 있고 위에 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승재원 의원 발언 중에요. 저는 요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그런 언급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이게 맴도는데요. 물론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조용히 살 권리는 있죠. 하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위에서도 그렇고 뭐 은연중에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서로 이제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많이 좀 가졌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레스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